안녕하세요. 혹시 천재는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미켈란젤로나 브론테 자매 같은 사람들 보면 그냥 와 타고났네 싶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저에게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자료 하나를 가지고 좀 실험해볼까 합니다. 다니엘 코일의 그 유명한 책 있죠. 탤런트 코드. 그 핵심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영상이더라고요. 재능과 스킬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거죠. 이번 탐구의 뭐랄까 미션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개발되는지, 또 그 핵심 원리인 심층 연습, 그리고 우리 뇌 속의 미엘린이라는 물질,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깨울 힌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영상 초반에요. 그 브라질 축구 선수 브루뉴가 그 어려운 엘라스티코 기술 연습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잘 안 되니까 바로 딱 멈춰서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동작을 아주 느리게 거의 분해하다시피 반복하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이게 바로 심층 연습의 핵심이다. 그리고 자기 능력의 한계점, 약간 그 가장자리에서 연습하는 스윗스팟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혼자 힘으로 그 정확한 동작 신호를 보내려고 막 애쓰는 그 순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뭐 시간을 때우는 반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에 딱 주목하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아주 의식적으로 애쓰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실수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필수적인 피드백 신호, 뭐 이런 셈이죠. 영상에서 소개된 그 링크 트레이너 이야기가 아주 좋은 비유가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 훈련에 쓰였다고 하죠. 실제 비행기를 타면 한 번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안전하게 실수하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 뭐 실수하면 경고등이 켜지고 그랬다고 해요. 이걸 받으면서 고난도 기술을 연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전쟁 중에 무려 50만 명의 조종사를 길러낼 수 있었다니 엄청나죠. 결국 능력의 한계점, 그 스윗스팟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연습할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브라질 축구 이야기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 좁은 실내 공간에서 작고 무겁고 잘 튀지도 않는 공으로 하는 풋살이요. 이게 브라질 선수들의 그 신기에 가까운 발재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들어보니까 그 풋살 환경 자체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즉각 수정하면서 심층 연습을 하도록 약간 강제하는 그런 일종의 거대한 링크 트레이너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반 축구보다 공을 만지는 횟수가 뭐 비교도 안 되게 많고요. 좁은 공간에서 막 수비 압박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기술을 써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술 연마가 됐다는 거죠. 네, 호나우디뇨의 그 유명한 엘라스티코나 또 호날두의 발끝 포크슛 같은 거요. 그런 기술들이 바로 이 풋살에서 갈고 닦였다니 이게 진짜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 오히려 더 집중도 높은 연습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관점이죠. 네, 컨스트레인트가 오히려 촉매제가 된 셈인데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런 심층 연습의 힘은 근데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영상에서 그 브론테 자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흔히 외딴 시골에서 고독하게 글을 쓴 천재 자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초기 작품들은 당시 유행하던 소설이나 잡지를 거의 뭐 베낀 수준으로 미숙했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매들끼리 서로 글을 읽고 비평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글쓰기 연습을 했다는 점입니다. 15개월 주기로 평균 80쪽짜리 책을 22권이나 썼다고 하니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엄청난 거죠. 와, 22권이요? 네. 게다가 영상에서는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아버지가 폭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고 주변에 책이나 잡지가 풍부해서 지적 자극을 받을 환경이었다. 이렇게 지적해요. 결국 타고난 천재성보다는 자매들끼리 만든 그 작은 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치 링크 트레이너나 풋살장처럼 안전하게 실패하고 실험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었던 환경, 그 속에서의 엄청난 심층 연습, 이게 위대한 작가를 탄생시킨 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이야기도 완전 비슷한 맥락이군요. 어떻게 그 좁은 지역, 그 짧은 시기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거장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었을까? 영상에서는 그 배경에 장인 길드 그리고 도제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인프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단순히 재능 있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천재를 길러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스승 밑에 들어가서 뭐 물감 개는 법, 돌 다루는 법 이런 기초부터 배우고요. 스승의 스타일을 철저히 모방하고 또 동료 도제들이랑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10년 이상 기술을 연마하는 그 과정 자체가 거대한 심층 연습 시스템이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길을 닦은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서로 막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미켈란젤로 도린도 그랬다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딱 이런 배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심층 연습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영상은 미엘린이라는 물질에 주목합니다. 신경세포, 즉 뉴런의 축삭 엑선이라는 긴 부분을 감싸고 있는 지방질의 절연체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연습할 때요. 특정 신경회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전달되면 우리 뇌는 이 신호가 중요하구나 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해당 축삭 주변에 미엘린을 막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마치 전기선을 절연 테이프로 여러 번 감싸는 것처럼요. 이 미엘린층이 두꺼워질수록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스킬이 향상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과정인 겁니다. 심층 연습은 단순히
단순히 뭐 추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뇌의 배선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작업인 셈이죠. 와, 뇌배선을 바꾼다. 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인간을 호모 미엘리누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엘린을 만들고 활용하는 능력이 인간의 고등 인지 능력, 예를 들어 뭐 침팬지보다 뛰어난 복잡한 사고나 정교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의 기반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 침팬지보다 미엘린이 약 20%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이걸 뒷받침하고요. 아인슈타인 뇌의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1985년에 그의 뇌를 부검했더니 특정 영역의 뉴런 수는 그냥 평범했는데 미엘린을 만들고 관리하는 악교세포가 유난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거나 심지어 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는데 탤런트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죠. 이게 혹시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사고 노력이 뇌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악교세포는 단순히 뉴런을 지지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엘린을 생성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일종의 미엘린 공장 및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뇌에 악교세포가 많았다는 건 그가 평생에 걸쳐 수행한 그 엄청난 정신적 노력, 즉 심층적인 사고 연습이 실제로 뇌의 미엘린 생성을 촉진하고 관련 세포들을 발달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타고난 뉴런 수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뇌할 얼마나 효율적으로 미엘린을 통해서 신경망을 얼마나 잘 최적화했는지가 그의 비범한 능력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네, 초기에 무시당했던 발견이 미엘린 연구가 진행되면서 재조명받게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미엘린은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나이가 들면 좀 어려워진다거나 뭐 특정 재능에만 해당된다거나 이런 제약은 없나요? 미엘린은 놀랍도록 민주적입니다. 특정 기술이나 능력에 맞춰서 미리 설계된 게 아니에요. 어떤 신경회로든 간에요, 우리가 자주 그리고 집중해서 사용하면, 즉 정확한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바로 그곳에 미엘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터넷 트래픽이 많은 곳에 더 넓은 광대역망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영상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단순히 뇌 크기, 즉 컴퓨터 성능을 키우기보다 필요할 때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즉 대역폭, 그러니까 미엘린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대역폭이라 재밌네요. 네, 중요한 것은 미엘린은 꽤 오랫동안, 심지어 50세까지도 계속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요? 50세까지도? 네, 물론 젊을 때 더 활발하겠지만 꾸준한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미엘린을 유지하거나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두껍게 형성된 미엘린 회로, 즉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마찬가지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미엘린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연습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진짜 관건은 어떻게 연습해야 미엘린을 가장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느냐, 이거겠네요. 영상에서는 완벽한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제시하던데요. 첫 번째가 덩어리로 인식하고 패턴을 파악하라 였죠. 그 체스 고수들이 말 하나하나가 아니라 판 전체의 패턴을 본다는 이야기처럼요. 네, 덩어리 짓기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기술이나 지식의 개별 요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더 큰 구조나 의미의 단위, 즉 덩어리를 파악하고 통째로 흡수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철저 하나하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단어나 구, 문장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네. 악기를 배울 때도 개별 음표뿐 아니라 악부 전체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세부적인 기술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고 효과적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기술을 잘게 분해하라 였습니다. 뉴욕 북부에 있는 그 매도우 마운트 음악학교 사례가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인상적이었어요. 1년치 배울 내용을 7주 만에 끝낸다니, 와, 그 비결이 바로 이 분해 연습에 있다고요? 악보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잘라서 무작위로 뽑아 연습하고 어려운 부분은 엄청 느리게 고래 울음소리처럼 연주한다는데 이게 왜 효과적인 걸까요? 좀 기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복잡한 기술 전체를 한 번에 익히려고 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또 쉬운 부분만 계속 반복하게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술을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하면 자신의 약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찾아내고 그것에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돼요. 약점 공략이군요. 네, 매도 마운트 방식은 바로 이 약점 공략을 극대화하는 거죠. 어려운 악절을 1.5배 느리게 고래 울음소리처럼 길게 느려 연주하는 건 실수를 숨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현미령으로 들여다보듯이 약점을 분석하고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약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고 파고드는 방식이네요. 세 번째 규칙은 속도를 늦추라 였죠. 이건 앞서 그 브루뉴 선수 연습 장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풋볼처럼 엄청 빠르고 격렬한 운동조차도 코치들은 얼마나 천천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말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왜 느린 곳이 더 효과적일까요? 속도를 늦추면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수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어요. 빨리 움직일 때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오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느리게 움직일 때는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다 보이죠. 네, 둘째, 기술의 내적인 구조,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의 연결과 흐름, 그 청사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 타이밍, 균형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감지하고 조절하면서 정확성을 극도로 높이는 거죠. 빨리 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회로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면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그 회로 자체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견고한 기술 토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규칙 외에도 모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더군요. 보통 우리는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을 따라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좀 수동적인 학습법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모방이라고 하면 단순 복제나 창의성 부족 이렇게 여기기 쉽죠. 하지만 탤런트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학습 도구입니다. 뛰어난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체화한 성공적인 기술의 덩어리와 패턴 전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아, 지름길이요? 네, 앞서 말한 브론테 자매가 초기 작품에서 당대 작가들을 모방하면서 글쓰기의 지분틀을 익혔던 것 거의 표절 수준이었지만요. 또 르네상스 도제들이 스승의 화풍을 철저히 모방하며 기술을 연마했던 것, 그리고 러시아의 유명한 스파르타크 테니스 클럽에서 실제 공 없이 이상적인 폼으로 슬로우 모션 랠리를 하는 이미타시아 연습, 이런 것들이 모두 모방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탓이야? 네, 영상에 나온 그 테니스 선수 캐롤린이 어릴 때 로저 페더러의 백핸드를 비디오로 수만 번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서 결국 강력한 한 손 백핸드를 갖게 되었다는 일화도 마찬가지고요. 모방은 완성된 청사진을 통째로 받아들여서 심층학습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방이 창의성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와, 마지막으로 반복이 나왔는데 이건 좀 당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연습은 반복이니까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그냥 반복이 아니라 완벽한 반복을 강조하더군요.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경기 자체보다 완벽한 상태로 연습하는데 광적으로 집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완벽한 반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그냥 시간을 채우는 식의 그런 기계적인 반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벽한 반복은 매 순간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목표하는 이상적인 동작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해요. 앞서 말한 그 스위스 팟에서 실수를 감지하고 즉시 교정하면서 성공적인 시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과정이죠. 마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10점 관역에 계속 화살을 꽂는 것처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완벽에 가깝게 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랜스 암스트롱의 사례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가 연습 과정 자체를 실전처럼 아니 실전 이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완벽한 반복을 통해 최적의 미엘린 회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매 순간의 집중과 정확성, 이게 미엘린 형성을 극대화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 이 심층 연습이라는 게 꽤나 힘들고 고된 과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에서도 이 과정의 느낌을 달콤 씁쓸한 스팟, 비터스윗 스팟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뜻이겠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킬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거나 즐겁기만 한 여정이 아니죠. 자신의 한계점에서 막 버둥거리는 것은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주는 씁쓸한 경험입니다. 그렇죠. 힘들죠. 하지만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쓸 때 바로 그때 미엘린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고 실력이 성장하는 달콤한 보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달콤 씁쓸함이라고 표현한 거죠. 영상에 나온 그 비틀거리며 걷기를 배우는 아기의 이미지가 이 느낌을 잘 보여줘요. 아, 네네. 아기 걷는 거. 네, 수없이 넘어지고 불안정하고 불편하지만 아기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 즉 걷기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불편함 속에서 기꺼이 머무르며 노력하는 그 시간 자체가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고 결국 걷게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달콤 씁쓸함에 대한 선호도조차 선천적인 게 아니라 힘든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 느낌 자체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씁쓸함 속에서 성장의 달콤함을 맛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누구나 새로운 걸 배울 때 그런 답답함이랑 또 그걸 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걸 동시에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다니엘 코일의 탤런트 코드 핵심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재능이란 게 그냥 딱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한계점에서 의식적으로 분투하는 심층 연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미엘린이라는 뇌 신경회로의 물리적인 변화, 즉 신경망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경생물학적 잠재력, 그러니까 미엘린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미엘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관건은 연습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그 질에 있습니다. 질이 중요하다. 기술을 잘게 나누어 약점을 집중 공략하고 분해하고 때로는 뛰어난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어 정확성에 집중하며 속도 조절, 마지막으로 매 순간 완벽을 추구하며 반복하는 완벽한 반복, 이러한 심층
심층 연습의 원칙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지금 연마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배우고 싶은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달콤 씁쓸한 스팟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불편하고 어쩌면 고통스럽기까지 한 지점에 기꺼이 머무르며 집중적으로 연습할 때 당신의 뇌 속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하게 될 작지만 의미 있는 성장의 순간들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